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모두 학교 물리 시간에 행성이 항성주위를 돌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일반적인 우주 진화론 모델에서 행성은 궤도에 있는 미행성의 집합체에서 형성되어 그 뒤 부모인 태양이 팽창하고 적색거성이 되어 태워버리기 전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만이 행성의 운명일까요? 항성과의 연결을 끊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행성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존재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행성에서 생명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런 행성들에 대해 차례로 소개해 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중녀가 나를 풀어다오. 과학의 세계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부유행성의 존재를 최초로 예측한 것은 공상과학에서부터였습니다. 1960년대 퍼온 연대기를 쓴 앤 맥캐프리의 소설에서 주인공들은 무서운 무기물 생명체인 사포와 싸우게 됩니다. 사포는 신기한 붉은 별에서 정기적으로 행성 퍼온으로 이주를 시도하는데요. 붉은 별은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행성 퍼온의 태양에 의해 붙잡힌 부유행성으로 혜성처럼 매우 긴 타원 궤도를 돌고 있으며 게다가 그 궤도는 황도면과 다릅니다. 다른 고전 SF 소설로는 프랑스의 작가 프란시스 칼삭이 만들어낸 1950년대의 작품 지구 탈출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미래의 사람들이 초신성처럼 폭발하는 태양을 이용해 지구와 금성을 떨어뜨려서 이 두 개의 행성을 부유행성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던 것인데요. 이후 약 30년간 학자들은 맥캐프리와 칼삭, 그 외 SF 작가들이 그려온 것들이 실제로 있는가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자신의 궤도를 떠나는 데는 어느 정도의 가속도가 필요했을까요? 그런 가속도가 행성을 파괴하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항성을 형성하기엔 재료가 되는 물질이 적고 행성 정도만 만들 수 있는 양이라면 항성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 부유행성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경우는 애초에 행성이라고 불러도 좋은 것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궤도에서 행성을 따돌릴 만한 힘이 가해지면 행성의 지각이 파괴되어 산산조각이 난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실제 행성계의 규모와 중력의 변화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2010년대 초반이 되자 항성 주위를 돌지 않는 행성에 대한 보고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의 계산에 따르면 은하수 은하에는 약 2천억 개의 부유행성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소설가들이 동시대의 회의적인 학자들보다 더 현실에 가까웠던 것이죠. 이는 역사상으로 처음 일어난 일도 아니고 아마 마지막 일도 아닐 겁니다. 이혼의 역사. 행성이 항성을 떠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이에 대해 학자들은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항성의 다양한 변동에 의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항성을 형성하는 데는 모자라도 행성을 형성하는 데는 충분한 양의 작은 구름에 의해서 그곳에 행성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양쪽의 가설에 대해 살펴볼까요? 대체 어떠한 변동이 일어나야 행성이 자신의 궤도를 떠나서 자유여행을 떠나게 되는 걸까요? 우선 생각나는 것은 항성계의 충돌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하고 싶은 것은 항성 자체가 충돌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문학의 세계에서 그런 현상이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가장 거대한 항성이라 하더라도 우주의 규모에 비하면 너무 작기 때문이죠. 항성과 항성 사이 거리가 태양계 내 행성과 행성 사이 거리보다 짧은 은하수 은하의 중심이어도 충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력장이라면 이야기는 크게 달라지는데요.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가진 항성이라면 반경 1광년의 범위 내에 있는 물체를 자신의 주의 궤도상에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규모라도 충분히 넓은 거리입니다. 보통 질량이 커질수록 이 반경은 더 커집니다. 별의 중력장이 충돌한 경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슬아슬하게 충돌하면 높은 확률로 심각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한쪽의 항성이 혜성의 기원으로 알려진 물질의 구름 일부를 잃을 뿐입니다. 하지만 항성이 다른 항성의 영향권 속까지 침투한다면 그 중력장은 맞부딪힌 쪽 항성 내부에 있는 행성 궤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행성은 바로 자유의 여행을 떠나버리거나 새로운 항성의 궤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궤도는 비주기해성의 궤도처럼 항성에서 멀리 떨어진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데요. 그리고 행성은 수차례 죄해한 뒤에 결국 빠져나가게 됩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바로 항성의 파괴입니다. 초신성 폭발 혹은 적색거성의 붕괴로 항성은 질량의 대부분을 잃게 되는데요. 즉, 멀리 떨어진 궤도에 이 변동을 살게 하는 충분한 크기의 행성이 있으면 그 행성은 저쪽으로 멀리 떠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서 부유행성이 만들어지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구형 행성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대 가스행성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모든 항성은 탄생 직후 단계에서는 준갈색 외성으로 불리는 거대 가스행성에 불과합니다. 질량은 목성의 10배에서 12배 정도이죠. 주위에 있는 성간 가스 구름이 충분히 크면 별은 더욱 구름을 흡수하며 커지고 일정한 질량을 초월한 곳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시작됩니다. 존재하는 물질이 부족한 경우 거대한 부유행성이 됩니다. 고화행성 목록.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부유행성은 WISE 08550714입니다. 이 별은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바너드별, 루만 16, 시리우스와 함께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 탑5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부유행성까지의 거리는 7광년입니다. 이 별은 목성의 3배에서 10배의 질량을 가진 갈색 외성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진 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의 표면 온도는 영하 19도로 고리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론상 이 부유행성에는 유기물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CHA 110913773444는 나이 200만 년 정도의 젊은 원시행성계입니다. 주위에 물질이 부족해서 중심에서 발화하지 않은 채 부유행성이 되었는데요. 이 부유행성은 목성의 2배에서 3배 크기로 복수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체까지의 거리는 500광년 이상입니다. EMASS J11191137은 부유행성 중에서도 특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별은 하나가 아니라 2개입니다. 이 2개의 행성은 각각의 질량이 목성의 약 3배로 서로의 주위를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 쌍도 매우 젊으며 그 자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이렇듯 관측에 의해서 드러난 부유행성의 가능성이 있는 천체는 약 2천여 개나 됩니다. 이렇게 발견된 것 중 몇 개는 이미 부정된 것도 있는데요. 단순한 관측 데이터의 에러나 신호의 왜곡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검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자들은 많은 부유행성이 항성 간의 변동 과정에서 우주에 방출된 명왕성 같은 외행성이거나 혹은 지구 사이즈의 행성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대 지구형 행성 슈퍼지구를 발견했는데 그때 우리가 관측했던 슈퍼지구의 운행은 중심성이 되는 항성의 궤도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부유행성의 중심성이 되는 항성은 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유행성은 그 존재 자체가 매우 흥미로울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의 방사선은 대기의 형성이나 그 화학적 조성에 얼마나 강한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죠. 이런 천체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들을 많이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